네, 반갑습니다. 오세희 변호사입니다. 예. 아까 우리 이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좀 검사생활 22년 동안에 한 15년을 공안검사로 근무하면서 국가안보 침해사범들에 대한 수사 업무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노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을 모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대략 대한민국 체제 파괴 위협 세력의 개념과 어떠한 세력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체제 파괴 기도 양상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자세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해방을 맞은 지 79년이 됐습니다. 이 79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반대한민국 세력의 체제 파괴 작동을 막아낸 역사이자 헌법을 수호하면서 민주화와 고도 성장을 일으켜온 역사,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을 정의한다면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 체제로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 그리고 튼튼한 안보와 사회 안정을 일으켜온 것, 그리고 적화 공작에 맞서서 헌법과 체제 수호 의지를 다져온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체제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각종 파괴를策동하기 위한 위협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을 본다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 또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 또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과 선동으로 사회를 교란하는 세력, 이 세력들을 체제 파괴 위협 세력의 범주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체제 위협 세력분들은 북한 공산 집단과 국내의 반국가 세력, 이른바 종북 좌익 세력, 그리고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체제 위협 세력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즉 사법부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체제 위협 세력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 체제에 대해서 체제 파괴 공작과策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기별로 대한민국 체제 파괴 공작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괄호 1번부터 괄호 11번까지 북한의 대남 공작과 대남 전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은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각 강도를 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른바 열탕, 중탕, 온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 시기별로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우선 45년부터 50년까지 남침 준비기에 있었던 파괴 공작들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총파업 사건, 여순 주둔군 반란 사건, 그리고 제주 폭동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기를 거쳐가지고 6.25 남침이 50년 6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인명피해가 240만 명이 있었고 피난민 3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납북된 민간인만 하더라도 10만 명에 이르고 우리의 공업시설 45%가 파괴당했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또 다른 남침을 준비하면서 자기들 표현대로 역량비축기라고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을 대략 53년부터 61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KNA기 납북 사건과 803 공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 역량 비축
6기 때부터 북한의 파괴 공작이 굉장히 극렬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들 기억에서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사건들이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60년대, 그러니까 61년부터 70년까지는 이른바 군사 모험기라고 전문가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남북 대결 과정에서 가장 극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남 공작은 당에서 북한 군부로 넘어가서 군부가 각종 공작을 진행했던 시기들입니다. 쭉 읽어보면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푸에블로 납포 사건, 미국 해군 정찰기 격추 사건, 칼기 납북 사건, 해군 경비함 격침 사건, 전국 곳곳에서 열차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과 충북 지역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한국군과 미군을 직접적으로 기습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군 항공대 헬기 피격하는 사건이 있었고 서해상해와 동해에서 다수의 어선 납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작들은 북한의 군부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이 60년대에는 북한 군부가 대남 공작을 주관했던 시기입니다. 70년부터 88년까지 남북 대화와 적대 노선이 방향되던 시기였습니다. 북한이 이 시기에 이른바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이른바 NLPDR 노선에 전환시켰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여간첩 최수정 사건, 박 대통령 저격 사건, 판문점 동기 만행 사건, 미군 헬기 격추 사건, 난민전 사건, 그다음에 미국 정찰기 격추 사건, 다대포 해안 간첩 침투 사건, 아웅산 폭파 사건, 김포공항 폭탄 테러 사건, 그리고 그 유명했던 칼 858기 폭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역시 북한의 군부가 주도하면서 당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니까 북한이 일반 통일투쟁 공세기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동안에 이른바 통일전선을 남한에 구축하자라고 하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간첩 서경환 사건, 제4 땅굴 발견, 간첩 김낙중 사건, 그다음에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92년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고위 간부인 이선식이 직접 난파되어가지고 남한에다가 남노당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지하당을 구축했던 사건입니다. 6.25 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지하당 사건으로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소위 우리나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니까 당국에 대한,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가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 시기에 당국과 민간을 분리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통일전선과 함께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면에서 다양한 공작과 파괴 활동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일변에 보면 간첩 김동식 사건, 강침투 잠수정 사건, 이한영 암살 사건, 북간첩 사건, 묵호 해안의 무장 간첩 침투 사건, 강화도 해안의 반잠수정 침투 사건, 여수 해안 침투 반잠수정 격침 사건, 제1차 연평해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우리 공안 사건 역사에서 대표적인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범이 강철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영환이죠. 제가 이 김영환 전향한 후에 한번 만나봤습니다. 밖에서. 그 강화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가지고 배를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초대소에서 각종 환대를 받으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쭉 직접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지금도 그런 형태의 포섭 공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큰 경각심을 줬던 사건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남 유화책을 구사한 시기입니다. 그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햇볕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포용 정책에 북한도 편승하는 한편 그것을 이용해서 20여 건의 제한적인 무력 도발이 있었고 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이 시기에 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본격화됐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준 대북 지원을 활용해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했다고 해서 대북 포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게 하는 일들이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이 굉장히 노골화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이한 것이 이른바 사이버 공격이 대대적으로 감행됐습니다. 7.7 사이버 대란이 2009년에 있었고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상망 마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320, 6.25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한수원 해킹 사건이 있었고 서울 메트로 해킹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에 대한 해킹, 특히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해킹은 우리한테 매우 쇼킹한 사태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정보 해킹이 있었고 사건으로는 2013년도에 이석기가 주도한 아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로 사건은 해방 후에 남한 내에서 직접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했던 사건이어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내란 선동은 확실하게 유죄가 인정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14년도에 통합신보당에 대한 유연성이 확인됐고 정당 해산이 있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당시에 처벌받거나 아로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경기 동부연합 세력들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고 지금도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권 의회에 진출해 있는 일부 인물들도 이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른바 공천에서 연합을 함으로써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해 줬다는 점 때문에 우리 의식이 있는 자유우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문재인 정부 이때 평화 공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펴는 이 시기에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 대한 해킹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북한이 이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 나라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최대 2조 4천억 원 가량을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 기관 중에서는 한국이 10건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했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2020년에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대북 포용 정책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구적인 것이었는가를 체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는 민간인을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은 비타협적인 대남 적대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남 공작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23년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확대회의에서 대남 전략 요소안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상대로 한 유화 노선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김정은이 총화 결정문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남조선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면서 분남 관계를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북한이 앞으로 대화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대화 채널을 완전히 걸어 잠글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책 없이 대북 유화 정책을 구사한다거나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을 푸는 그런 대책과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체제 위협 세력들에 대한 많은 수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보면은 일반 난민전 사건, 전민합년 사건, 한울회, 그다음에 뉴욕 거점 간첩단, 서울대 삼민투, 서울대 민추위, 반제 구국 노동자 동맹, 또 한국 민중전선 건설회, 또 한통연, 민족 자주 군대장치 투쟁위원회, 한통연 사건도 쭉 있었는데, 이 사건들에 나와 있는 이 단체들이 대부분 이적 단체이거나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들입니다. 90년대 들어서도 이처럼 굉장히 많은 수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상당수가 이적 단체이거나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또 여전히 진보 위련 사건이나 통일 대축전, 방북단 사건, 또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송두율 사건, 일심의 사건, 남북 공동선언 실천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송두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을 가져와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결론을 가지고 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심의 사건은 장 마이클이라고 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교포가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공작금을 받아와서 일심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각종 공작 활동과 대북 보고를 수행해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과 우리가 이른바 남북 교류를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북한이 뒤에서는 간첩 사건을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책동해 왔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최근에 왜 간첩 사건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2023년에 총 4건의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근래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간첩단 사건은 제주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민노총 제주본부와 진보당, 민중당의 후신이죠. 여기를 장악하고 흩어진 제주 지역 진보 세력의 통합을 추진하고 소위 말하는 하층과 중층 통일전선 구축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특이한 것은 반윤석열, 반보수, 반정부 투쟁을 반미 투쟁과 결부시켜서 추진하라고 하는 지령이 있었고, 그 지령을 수행했던 사건들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운동을 했고, 이 전개 활동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렵게 보수정부가 다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보수정부 하에서 이런 간첩 사건들이 어렵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전혀 여론의 방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가, 저는 이 점이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한 지 2년 반이 돼 가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우리 도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들이
구속 기간 내내 소위 법정 투쟁, 변호인을 교체해서 기록을 다시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기일 연기 신청하고, 또 변론에 들어가면은 증거 능력에 대한 시비를 걸어서 기일이 또 연기되고 하다가 이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석방돼 버렸습니다. 지금 재판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이 지금 석방돼서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세 건의 사건이 똑같습니다. 청원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이 보수 유튜브와 SNS를 보수 유튜브들을 공격하고 보수 언론을 공격하라는 중점적인 공작 방향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역시 현재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구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피고인들이 석방돼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또 촛불 국민 대항쟁,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연계점을 갖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에 침투한 간첩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용도 상당히 중대한데, 국가 핵심 부서의 노조원들을 통해 가지고 평택 이함대 사령부, 오산 공군기지, 화력발전소, LNG장 탱크 이런 데 관한 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북한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 지하망 사건도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 이게 전에 대외연락부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죠. 예. 문화교류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서 베트남과 중국에서 접선을 하고 지령을 받고, 그 지령에 따라 가지고 스테가노그래피, 그러니까 첨단 암호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서로 교신을 하면서 압력해왔던 이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여론의 반향을 전혀 얻지 못하고, 또 국민들 뇌리에 별로 각인되지도 않고, 경각심도 별로 익히지 못하고,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보수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도 그 그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동안에 한미 동맹에 대한 무력화 정책들이 추진됐습니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거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군을 무력화하는 각종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특히 2018년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나온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정찰 자산들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안보 깜깜이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다거나,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삭제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 수사기관들의 역량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고, 안보경찰, 그나마 수사를 하고 있는 안보경찰의 인력과 예산도 크게 감축됐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런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이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겠죠. 안보수사기관이 무력화되는 것이겠죠.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가 환호해야 할 일들을 지금 우리 선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보 전략적 대책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첫째, 올바른 안보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실효적 효과가 없는 대북 포용 정책 결과를 분석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회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북한은 여전히 대남 혁명 전술과 대남 공작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2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을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두 나라를 교전국 관계로 간주하겠다라고 김정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대남 혁명 전술과 대남 공작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넓게 공유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안보수사 기관들의 역량과 인력,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보수사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투쟁을 통해서 각종 증거 능력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니까 법원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어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재판이 흐지부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보 의식의 재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이유가 저희가 국력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현재 조지타운 대학 교수로 있는 레이 클라인 교수가 분석합니다. 미국 CIA 차장을 지내신 국제정치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나라의 국력은 국토나 인구와 같은 크리티컬 매스와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을 합친 이런 물리적인 외형에다가 그 나라의 국가 전략과 국민 의지라고 하는 무형적인 요소를 곱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력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M과 같은 유형 자산보다 뒤에 있는 국가 전략과 국민의 의지, 이것이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뒷부분이 0이 된다면 앞부분이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하면 0이 되어버리겠죠. 뒷부분이 1 이하로 떨어진다면 앞부분이 1 이하로 감축되겠죠. 무엇보다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의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수행하겠다는 명료한 의지를 갖고 그 의지를 정책으로 구현하고 실천에 옮길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체제 위협 세력들에 대해서 확고한 우위를 갖고 우리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